화가 바짝바짝 나요. 예. 나라를 넘겨줄게. 대신에 조선을 지켜줘. 어차피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박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사는 인생.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 정도 팔아먹는 것쯤이야. 이 말입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나쁜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 친일파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친일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완용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완용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의 탑,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강제병탄조약 세 개를 다 주도했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는 그 과정이 정말 그들이 어떤 출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악랄한 작은 마음이 나라 전체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비판에 빠뜨렸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같은 경우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되게 똑똑했어요. 꽤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나름 헌신적이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태어났던 집안은 조금 약간 반계였었는데 이호준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인생이 풀리게 되죠. 고종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옥균, 박영효 같은 급진기합파나 김홍집, 어윤중 같은 온건기합파들은 개성들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거칠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완용 그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말하면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순종이죠. 고종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종이 신뢰도 받으면서 고종 다음 왕에 대한 신뢰까지 동시에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이 유경공원은 관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학교예요. 개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학교죠. 이게 고종의 의지예요. 근데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고종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러시아나 일본의 강력한 공격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결단을 내리죠. 너가 주미 외교관으로 가서 미국을 좀 돌아보고 와라. 해서 실제로 미국에 근무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갖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몇 명 보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민영익 같은 경우인데 너무 개화 정책이 열렬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쫙 돌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미국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린 끝이야. 이러면서 완전 인간 말종이 돼서 밀매어 받아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완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탁월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덕수궁 뒤편에 여러 그 외국 공사관이 있었고 미국인, 러시아인, 그 외에 영국, 프랑스인들이 많이 만나면서 외교를 펼쳤던 그 중심에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당시에 고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완용이 진력을 해요. 이 당시 때 이제 내렸던 결단이 뭐냐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좀 피난을 시키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정도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대세를 잘 읽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완용의 어떤 이런 애국적 행보의 절정은 독립협회였어요. 협회장도 역임했었고요. 당시에 독립협회를 주도했었던 핵심적인 인사가 윤치호, 이완용. 근데 여기서 드디어 싹이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서양 열강들과 이권 거래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선 굉장히 독립을 외치지만 한편에선 외세 의존적인 독립협회 회원들이 보기엔 박쥐 같은 사람인 거죠. 제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중앙 관료였었던 이완용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 관찰사로 내려가게 돼요.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완용이 진짜 확 바뀌어요. 아니 내가 남들 다 친일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한테 붙을 때 난 열심히 영어 공부했고 외국도 갔다 왔고 이렇게 고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독립협회도 솔직히 고종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따위로 날 때 할 거야? 좋아, 한번 해봐. 그래서 일본인들과는 연고도 없었고 친일 관료나 일본 정치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라인이 바뀌게 되죠. 이 당시 몇몇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인하시오 라고 하니까 사인 안 하죠. 누가 거기 사인하겠어요? 을사조약을 사인 안 한다고 막 하는 그 과정 중에 이완용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토의 눈에 띄는 거예요. 써보니까 괜찮다. 단순한 학부 대신이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정미칠 조약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다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부터 굉장히 좀 무서운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신문지법, 보안법, 군대 해산 등을 다 주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언론을 통제하고 민중의 의견을 통제하고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시켜버리죠. 요게 이제 정미칠 조약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실권을 이토에게 갖다 바친 이 전 과정을 이완용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로로 상을 받아요. 훈 1등 우길 동화장이라고 하는 상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완용이 조금 넓게 보는 것 같아요. 동양협회라는 기관이 있었었는데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나라 추진했던 단체인데 여기다가 굳이 본인이 기부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기후각서라고 해서 한국의 사법권을 없애는데도 역시 또 이완용이 직접 사인을 하게 됩니다. 강제 병탄 조약도 당연히 이완용이 주도를 했는데 협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양심과의 협상인지 아니면 고종을 능멸하기 위해서 한 협상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넘겨줄게 대신에 국호하고 왕이란 칭호는 지켜줘. 이게 이완용의 협상이에요. 아니 나라가 넘어왔는데 어떻게 국호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대신에 고종, 순종이라고 여전히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는 걸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요. 진짜 이제 좀 얄팍하죠, 그렇죠?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고종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형태로 이제 조선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흐름과 타이밍을 보고 일본 총독부에서 원하는 행동들에 대해선 다르게 부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적극 협력을 했고 창덕궁 자체를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만들자고 2번이나 건의를 참 진짜 죄송합니다. 감정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건 1919년 거족적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죠. 3.1운동 당시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경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경고망동 하지 마라. 해봤자 안 돼. 시간 지나보면 다 실패하고 말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식의 논설을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대가로 얻게 됐던 것들 많죠. 뭐 돈이나 은사금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받은 돈을 갖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돌립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산 액수는 한 300만 원 정도. 여의도 면적의 약 8배.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었던 이회영 선생 가문이 그 당시 긁어모았던 돈이 한 6, 7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했었고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해방 이후에 안타깝게도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못했고 친일파 재산환수라는 건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잊지 못한 현장이 있었었죠. 그 환수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제가 목전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완용의 땅 중에서 약 200여만 평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이완용이 친일의 대가로 얻었던 토지의 0.05%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면전에서 들었어요. 되게 허탈했었죠. 근데 의미는 굉장히 있어요. 친일 재산 환수라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거든요. 잘 됐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일한 대가로 만들어진 토지를 또 누구한테 팔고 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수십 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친일의 대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친일파 후손들에 의한 치열하고 집요한 토지 환수 전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정의를 회복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많이 좀 아쉬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을 갈았죠. 문자 그대로 칼을 갈았고요. 이재명 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문하고 나와서 인력거꾼하고 둘이 있었을 그 상황. 그때 달려가서 이완용을 찌릅니다. 왼쪽 팔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의사 본인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수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이완용은 1920년대 중반에 죽거든요. 일제 식민 시기의 전성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옥인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의 장례 행렬이 쫙 이어지게 됐는데 그 행렬이 고종이 죽은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던 행렬이다. 기회주의적 태도와 출세주의적 욕망이 나중에 갔었을 땐 한민족의 또 한민족의 역사의 암적인 존재로 기능했다는 것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이 병합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폐하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느냐? 새로운 트렌드의 도는 일본에서부터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조선인이 있다니.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잘난 형제 집안이 일본이고 못난 집안이 조선이다. 이완용이 300만 원이었죠. 민영미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같이 띄워주고 싶은 사람, 그도 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든 뭐든 다 팔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발적 창씨 개명의 1호다라고까지 불리우는 송병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송병준은 정말 잘못하고 싶어서 작정한 인간.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의 부지 13만 평을 포함해서 경기도권에만 무려 161만 9천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었을까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서 조선에 오는 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반접 수행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대표적인 그 당시 실업가였었던 오쿠라 기야치로와 함께 부산에다가 본인 명의로 상관, 쉽게 말하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남들은 일본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지, 어떻게 조약을 짜지, 어떻게 외교관계 새롭게 재정립하지, 개화냐 위정책사냐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새로운 트렌드의 도는 일본에서부터. 근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가옥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일본에 망명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의 망명에서도 멈춰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904년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노다 헤이지로라고 하는 일본인 이름을 갖고 일본에서 회사를 세워서 일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회사를 운영했던 기록까지 있어요. 타이완, 홋카이도 등등등을 돌아다녀 보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게 된 거죠. 요 시기 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많은 일본 정치인들의 눈에 띄게 되고 이토에도 눈에 띄게 되는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컴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1904년 러일 전쟁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과 함께 청나라까지 종군을 하는, 얼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조선인이 있다니. 결국은 1907년 다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통감 이토를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완용을 황제 의사에 반하고 통감의 지도를 쫓아 재정을 개혁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완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토가 결국은 이완용과 송병준이라는 양 날개를 갖고 이제 조선 조정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 때 사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가십시오. 지금 폐하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정칠적으로 딱 끼게 되고요. 1908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부 대신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조선이 병합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양방 관료 같은 잘 나가는 엘리트들은 이완용 쪽으로 쫙 몰려서 있어요. 왜냐?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송병준은 애초에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조선의 비엘리트들을 쫙 규합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란 단체예요. 약간 서민층,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었을 때 기존의 엘리트들을 밀어내고 하나 좀 뜯어먹을 게 없을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예요.
그 멤버 수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 당시에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단체였었고 실제로 의병들은 일진회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의병들이 보기에 진짜 민족 반역자 일진회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완용과 달라요. 이완용은 탁탁탁 판을 만들고 알아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재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송병준은 봐봐 나 이만큼 했어 대가 없어? 대가 없어 이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909년에 일본 수상한테 직접적으로 야 내가 노력 다해서 지금 조선 넘겨주게 됐잖아 나에게 1억엔을 내놔 이런 걸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1909년에 합방 청원 운동이라는 것을 그가 주도하고 있던 일진회를 중심으로 막 활약을 했는데 이 파워게임에서 이완용한테 밀려요. 왜냐면 이완용은 아무래도 위치가 되게 높았고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완용이 주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조선이 병합이 되면서 우위권을 뺏기게 됩니다. 조선이 강제 병합 당한 다음에도 이 송병준이 계속 쓰임을 당하게 되는데 중추원 고문으로 연수당 1,600원을 받기도 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자작주의를 받게 됩니다. 은사공채는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여기서 멈출 송병준이 아니에요. 일본 수상한테 가서 내가 식민통치협력 공로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았냐. 그 대가로 홋카이도 쪽에 있는 막대한 좀 토지를 달라. 근데 어느 정도 달라고 그랬냐면 무려 560만 평 정도. 라고 또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병준이 죽고 나니까 일본 천황이 와인 12병을 내려서 딱 조의를 표하게 되고 사이토 마코토 같은 경우는 세인이 공지하는 동양평화의 공헌자이다 라는 조문을 직접 밝히기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송병준이 죽으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아주 성대한 추도식을 또 올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흥룡회가 이완용과 더불어서 투톱, 이 조선 병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로를 세웠던 투톱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크게 또 추도식을 열어준 적도 있습니다. 일단 이 투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투톱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 명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민영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이 민씨죠. 민씨 척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본명은 민영준입니다. 왜 민영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못 썼냐면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말 큰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을 가장 열광적으로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조정 내에서도 조정 신료들이 동정적이었었어요. 이 밀란의 배경은 조병갑의 폭정이고 당시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 제도 때문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잘 수습하고 해서 우리가 내정개혁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영준이 독자적으로 강력 진압을 주장하게 되고 또 청나라 군대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였고 그러한 강경 진압이라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도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901년에 이름을 바꿨고요. 갑오개혁 당시 때도 탐학죄로 고발이 됐고 1896년에도 탐학죄로 고발됐고 그리고 이완용의 앞잡이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설회라는 단체에서 장서를 제출할 때도 총대위원으로 또 역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여로 결국 똑같이 은사금 5만 원 등을 받게 되고요. 평소에 굉장히 매간매직에 힘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워낙 센 두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신궁 봉경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의 고문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반도,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일본 신화의 우두머리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하고 한민족의 신화의 우두머리인 단군은 알고 보니까 남매관계고 잘난 형제 집안이 일본이고 못난 집안이 조선이다.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통합 과정의 일선에 나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이의 별명은 뭐냐면 토지 대왕입니다. 공개적인 재산 규모로 봤었을 때 이완용이 300만 원이었죠. 민영이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영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식 명의들까지 이렇게 다 분석해서 대강 추산을 해보면 약 7,600만여 제곱미터고요. 평수로 얘기하면 2,300만 평.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1920년대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주식도 100만 원어치, 또 별장 주택도 100만 원 상당의 주택
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게 뭐 최근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천억 원대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정반대의 형태로 치열하게 무언가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끊었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친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정말 커지면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굶주렸다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까요? 내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좀 살려달라. 사실 사람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륙전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 군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3.1운동과 관련해서 통상 제압약살 사건, 이런 얘기를 단순하게 암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으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또 한편에서는 처참하게 당했던 죽음만이 아닌 격렬하게 싸웠던 이야기가 함께했다라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제압약살 사건 이야기하게 되면 1919년 4월 15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23명의 민간인이 처참하게 학살되었다. 그리고 31개의 가구가 불타올랐다. 1919년 4월 초 일본 육군 보병 아리타 중위와 그가 이끄는 11명의 부하 등이 제암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감리교 교회당 안으로 다 불러 모으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죠. 이거 내가 왜 가야 돼? 갔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다들 긴장하고 있었던 상태니까. 그러면 왜 그들이 다 이곳에 모였을까? 이 배경에는 조선인 순사보 조이창이라는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제암리 출신이고요. 이 일대에서 진행됐었던 3.1운동의 과정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하급 친일파인 거죠. 그는 실제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적에 조이창이 계속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일단 오세요. 좋은 지침을 내리면서 제암리의 번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차근차근하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모였어요. 바로 실질적으로 교회를 포위하고 출입구랑 창문을 나무를 대고 큰 못을 다 막아버리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죠. 당연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교회를 뛰쳐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되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갖고 있는 기물로 유리창을 부시고 뛰어나올 수도 있고, 그때만 해도 이 건축이라는 것이 흙담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막 긁으면 또 부셔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부시면서 이제 뛰어나오려고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일본 군인들이 총을 다 쏴서 사살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더 처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종환 씨 같은 경우는 어린 아들을 안고 그냥 갔어요. 조이창의 꼬드김 속에서 이제 안심하고 갔겠죠. 우리 아이만큼은 좀 살려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칼을 들어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내리쳐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끔찍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안종엽과 김정원 같은 경우는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결국은 군인들이 뒤쫓아가서 총으로 사격을 해서 죽여버렸고, 그 뒤를 이어서 안경순이라는 분도 이제 함께 총에 맞습니다. 총에 맞은 상태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 일본 군인이 다시 또 칼을 들어서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잔혹했던 과정인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었나 봐요. 물동이를 이고 이제 집에 가던 장태성 씨의 부인 김은희 씨가 이제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피해 굶주렸다고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할까요? 사륙전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 군인이 김은희 씨를 보자마자 군도로 또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호원식 씨의 부인 김씨 여인은 남편이 가 있었고 뭔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이제 막 교회당으로 달려가던 중에 총에 맞아 또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무려 23명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문자 그대로 학살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신들이 가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입막음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학살극을 벌인 다음에 제암리 일대에 총 33 가구 중에서 31가구에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근에 고주리라는 곳이 있는데 제암리에서 난리가 났었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전해졌고 고주리에 계신 상당수의 분들은 피난을 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김응열 씨와 그 일가 6명이 그래도 설마 라고 조금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머무르고 있다가 6명 전원이 목을 치고 시신을 도망도망 낸 다음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 나무떼기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죄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나 억울한 고통이고 저는 어찌됐건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나누는 입장에서 그날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사람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그냥 폭도가 아니라 일본의 정식적인 군인들이 이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 말도 안 되고 끔찍한 학살극은 왜 일어났을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아주 구조적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이었었죠. 3월 1일 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4월 초, 4월 중순까지 진행이 됐었고 지난 10년간 있었었던 무단 통치의 폐해 속에서 분노가 이제 쏟아져 나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날 서울역 앞에서 남녀 학생이 무려 만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날 이렇게 모여들었던 학생이 열차를 타고 각자 고향에서 3.1운동을 막 주도하게 되거든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나갔고 일본도 격렬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군 주차군 사령관은 일본 본국에 추가 병력을 요청하게 되죠. 감당이 안 된다라고 느낀 거예요. 보병 6개 대대와 헌병 65명, 헌병 보조원으로서 추가 병력 보병 350명의 증파가 결정이 됩니다. 전국에 약 120개소의 지점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군인 개인당 12발의 실탄을 지급했고요. 대대마다 기관총을 8정씩 줍니다. 한 정당 8,480발, 굉장히 많은 총탄이죠. 수류탄을 무려 2,400개를 주게 됩니다. 제가 사실 군대에서 탄약보급 역할을 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본 장구 무장하는 방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전시 상황에서 적을 다루듯이 조선 민중들을 짓밟고 처단하라, 뭐 이런 명령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1운동은 애초에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시작을 했죠. 당연히 아주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일본 측 주장에 따르게 되면 당시 발포로 인해서 사망했던 사람이 405명, 그리고 부상자가 903명 정도라고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몇 가지 기록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월 3일 날 황해도 수완 시위 당시에는 당일날 공식 기록상 사망 9명, 부상 18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며칠 후인 3월 9일 평남 영원 지방에서는 사망자 15명, 부상자 38명이 나오게 됩니다. 민중들의 눈앞에서 봤던 기억들을 보게 되면 지나가다 궁도를 휘둘러서 사지를 잘랐다라든지 혹은 단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귀를 쫙 잘라내는 과정들을 벌이면서 얼마나 끔찍한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인 상황이 이랬다라면 제암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일대는 3.1운동에서 굉장히 격렬한 저항성을 보여줬던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저항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이 마을 집안 다 뒤지면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사람들, 주로 천도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을 잡아내서 조직적인 학살 탄압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제암리에서 이토록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까를 따지게 되면 바란니 장날 시위라는 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날 결국은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조직되고 소학교도 불태우고 막 분노를 표출하게 되니까 일본인들도 괜히 놀라게 되고,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암리 주민들이 이날 이후에 횃불 시위라는 것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제대로 전기가 보급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횃불을 불태우면서 팍 하면 일본 입장에서 공포감인 거고 조선 민중들 사이에선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 힘을 북돋우는 이런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근데
조이창이라는 순사보가 요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됐고, 일본 입장에선 조이창과 몇몇을 길잡이로 삼아서 참살극을 벌이게 됐다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런 학살, 포갑 같은 것들을 전 여기 앉아가지고 24시간 계속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유독 제암리 학살 사건이 많이 알려졌을까? 여기에는 사실 선교사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에 들어오셔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서 세균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전거와 카메라를 준비해서 탐사 기자들이 잠복해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듯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고통의 현장, 파괴 현장을 다 사진으로 담고 그 지역에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다 따고, 아예 제암리 대학살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에 중국과 미국에 발행한 잡지에 투고도 하고요. 당시에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좀 궁금하죠? 이런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 열강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었을까? 당연히 침묵을 지켰죠. 자기들도 비슷하게 하니까. 일본이 조선에 와서 그 행동을 할 적에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비슷하게 끔찍한 짓을 했거든요. 영국도 인도에서 했고요. 미국은 조금 식민지를 덜 만든 나라지만 콜롬비아한테 파나마를 강제로 뺏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스코필드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코필드가 일제히 여러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되고 한국의 상황이라는 글을 아예 해외 선교부로 보내게 되는데, 이 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도 보고가 되고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 등에도 이렇게 첨부가 되는 등 의미 있는 효과들을 내긴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은 이 이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보편기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인류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고 인류가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인권의 가치와 결부된 사건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스코필드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지켜야 될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든지 홀로코스트 얘기할 땐 그것이 독일인들의 이야기고 유태인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함께 아파하잖아요. 다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제암리 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때 벌어졌었던 수많은 일본의 포갑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보편 기억의 문제를 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사적인 위협 속에서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꼭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지? 왜 인간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있을까? 대부분의 일본의 만행 자체가 본토에서 인정하지 않고 묻혀 있었던 주제인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못할 짓이네요 갑자기. 여튼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도쿄 한복판에서 우연한 계기가 하나 일어나요. 공사 현장이었었죠.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부시고 공사하던 과정 중에 시신이 이제 발굴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까 바로 그곳에서 일본이 세균전을 준비하기 위한 생킬 실험 과정을 통해서 살해된 사람들이다. 충격적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그 방역연구소라고 불렀던 곳인데 731 부대의 모태가 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고 얘기가 논의가 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관동군 헌병사령부 제3과장이었었던 요시우사 도라오 중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 헌병부대에서 이송했던 애국자들만 해도 5,000명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을 공급했다라는 여러 증언들이 존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생화학전, 세균전 같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에 대해선 알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일본의 만행 자체가 일본 본토에서 인정하지 않고, 특히 아주 심각했던 전쟁 범죄 같은 것들에 대해선 더더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묻혀 있었던 주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2 분대가 만들어지게 된 핵심 배경은 이시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시시로는 침략을 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적게 돈이 들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창의적인 전법이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일본은 섬나라다. 그리고 인구도 적고 병력도 자연스럽게 적을 수밖에 없고 광석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세균 무기는殺傷力이 크고 감염성이 강해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도 적고 강철도 절약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제 세균전을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일본이 아주 극우화된 사회로 발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일본의 군부가 만주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사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괴뢰 정부라고 하죠.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용 정부인 만주국이라는 곳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7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국과의 싸움에서 일본이 계속 승리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기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죠. 싸워선 이기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는 상황, 인구도 적고 병력도 적은데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결국은 세균전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1932년 8월 달에 도쿄 와카마스초에 있는 육군 군의학교에 세균 연구실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군사학교에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뻔히 생화학전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체를 덮기 위해서 방역연구소다라고 이렇게 살짝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33년 이시시로가 주도하는 부대가 비밀리에 하얼빈에 창설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름은 숨겼죠. 감호부대라고 보통 불렀다고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이시부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정착했던 곳에서는 조금 관리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혀왔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핑팡이라는 지역에다가 부대를 옮겨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이 되면 아예 공식적으로 만주체 731 부대라고 계칭을 하게 되면서 이 731이라는 끔찍한 숫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핑팡역이 있는데 그 역을 지날 때는 무조건 모든 기차들은 다 커튼을 내리고 창밖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비행기도 이 권역을 피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해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끌어내려서 다시 또 체포하고 관리하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피해 대상자들은 광범위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위치상 중국인들이 제일 많았고요. 조선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도 있었고요.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네덜란드인, 미국인, 영국인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그중에 특별 이송이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특별 수송 혹은 특이급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격렬한 항일 투쟁의 대가로 끌려가서 생체 실험의 마루타가 되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좀 주도 면밀했냐면 여러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째, 간첩 활동을 한 사람.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 사라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와서 막 찾게 되면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에 다시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 회유를 해서 밀정으로 만들기에 유리한 사람이면 이 사람 끌고 오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항일투쟁가이지만 인척이 없고 얘는 없어져도 항일투쟁에서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딱 추스려서 특별 이송을 해서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현재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한 130여 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송 인원, 그러니까 요 분야로 했던 이송 인원만 1203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중국인이 대부분입니다. 1173명, 그리고 러시아인 16명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름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이 7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험은 세 종류였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고 곡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가장 잔혹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장 많이 실험의 대상으로 활용했었던 건 동물과 곡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꼭 좀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쥐입니다. 쥐.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731 부대 내에서만 사육하던 쥐가 무려 25만 마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되게 적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1kg의 패스트균을 생산을 하려면 1000마리의 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주나 일대 농민들한테 할당을 해서 쥐를 키워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잔인하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흑수병에 걸린 보리를 재배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첩들이나 밀정들을 시켜서 해당 지역에 뿌리게 되면 이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기존 농작물이 다 파괴가 돼요. 굶어 죽는 죽음이 가장 잔혹한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곡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들. 그래서 현장에선 가장 악랄하게 활용되었었던 도구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인체 실험 이야기인데요. 뭐 널리 이제는 알려진 이야기지만 실험 대상자를 이제 마르타, 통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85호 부대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을 원숭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 인체 실험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건 전투를 나가면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해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빨리 치료하고 치료의 가장 결정적인 도구인 피를 대체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731 부대에서 시도했었던 방법이라는 것은 피 대신에 말피를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말피를 뽑아보고 다시 그 말피를 사람 몸에 주입해보고 말피만 주입한 것이 아니라 바닷물, 그러니까 소금물 혹은 그냥 물, 그냥 공기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상실험이라는 거 이건 참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되게 속이 상하는데 하얼빈 같은 곳은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한 영하 30도 정도가 되면 아주 추운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알몸으로 바깥에 내두거나 아니면 정말 얇은 옷 하나만 이렇게 내두고 밖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딱 되고 나면 이 사람의 몸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얼었다 해서 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무 몽둥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때려요. 몸이 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의 근육이나 뼈 같은 것들이 단단한 상태가 되니까 돌이 깨지는 것 같이 이렇게 신체가 파쇄가 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데리고 온 다음에 물을 부어서 해동을 시켜요. 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빨리 어떻게 하면 해동을 시키지? 해서 미지근한 물을 부어볼까? 아니면 찬물을 부어볼까? 아니면 펄펄 끓는 물을 부어볼까? 라는 세 가지 실험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분하게 말은 하지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뭐 고대 사회 때 그 잔혹했던 형벌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열기를 이렇게 측정해보는 실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오래된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둬둔 다음에 계속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화염 방사기 같은 걸로 쐈다는 기록도 있고 불을 뗐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느 도까지 견딜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튼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죽고 어떤 전투 조건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제 입으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학적인 측정을 시도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진공실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못 사는 걸 또 확인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특별한 방을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빼가지고 또 죽어가는 단계를 이렇게 분석했던 것 같고 731 부대의 군이 소장이었었던 기호씨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해마다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를 관리 운용을 하면서 실험했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그걸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총 실험 대상으로 죽었던 사람이 731 부대에서만 약 3,000명 정도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물, 곡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쭉 한 다음에 결국은 대량의 패스트균, 콜레라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세균을 배양해서 세균전을 실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938년부터 직접 이시시로가 이끄는 부대가 이 세균 무기를 갖고 가서 세균전을 실험하고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험하고 실시를 하게 되는 거냐면
폭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대량의 쥐나 혹은 벼룩 같은 것들을 넣어서 거기에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해서 비행기로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간첩이나 밀정 같은 사람들을 써서 거기 가서 이제 뿌리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일대에 병이 도는 거예요. 이 세균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시했었을 때 총처럼 바로바로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 일대의 전염병으로 확 확산이 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과 토양과 그 일대의 자연을 파괴하는가의 관점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온 가장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세균 무기로 죽었을까요로 봤었을 때 최소 아주 적게 보더라도 한 3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거고요. 여기서 빠진 수치는 뭐냐면요. 전염병에 의한 추가 사망자들의 숫자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어난 전염병, 원인 모를 고통, 이 숫자는 아예 집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균전을 통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945년 8월이 되면 자기네 731 부대 시설을 스스로 다 폭발을 하게 되고 다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망명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소련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야마타 오토조를 비롯해서 12명 정도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세균전을 향한 이 어마어마한 실험, 만행인데 이 모든 정보를 미국에 넘겨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 덮어달라. 실제로 이시시로만이 아니라 731 부대를 주도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죄 방면이 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세균에 대한 기술을 빼오면서 덮어주게 되죠. 좀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의학자,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일본 의학계와 세계 의학계에서 존경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유태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잖아요. 독일을 가보지 않더라도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그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동아시아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전쟁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히틀러 못지않은 잔악한 형태의 이 동아시아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잔악한 이야기로 느끼지 말고 인류애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같이 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됐다는 게 이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지점이라는 거죠. 군함도는 만들어진 논리예요. 혐한론자들. 감옥서입니다. 지옥서입니다. 군함도의 제일 인상적인 곳은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어서 우리나라의 3명당 1명이 강제징용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세계유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계유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되는 보편적이고 탁월하고 타당한 가치가 있어야만 그게 세계유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됐다는 게 이제 우리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왜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건 군함도 하나만 등재가 됐던 건 아니에요. 일본 국내에 8개의 현이 있는데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부터 진행되었던 산업혁명 유산으로 23개의 자산을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비서구권, 즉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최초로 의미 있게 변화가 된 곳이 이곳이고 세계가 함께 지켜야 될 보편적인 탁월한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뭐 그럴만하죠. 어쨌든 뭐 그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원래 하시마라는 섬이잖아요. 나가사키에서 외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1890년대 때 시기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유가 맞아요. 미쓰비시라는 기업에 의해서 개발된 해저 탄광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층 아파트, 학교, 병원, 오락시설 등 한때 가장 잘 나갈 때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2015년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었던 윤병세 장관이 강제 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시설만을 강조하고 미화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떻게 맞서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청했던 대상은 1850년부터 1910년 사이만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말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넘어간 것 1920년대 중반 이후고요. 강제징용이 진행된 건 1937년 이후예요. 지금 일본 측이 1850년부터 1910년 사이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건 만들어진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가보면 제일 눈에 띄는 곳이 어디냐면 고층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고층 아파트들은 30년대 때 만든 아파트들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군함도의 제일 인상적인 곳은 강제징용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공식 문서나 이런 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배제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왜곡이 생겨요. 어떤 왜곡이 생기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는 1910년에 우리가 되게 맑고 밝게 산업하던 유네스코고요. 저긴 보지 마세요. 저기는 말하기 곤란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서 덮고 가버린 거예요. 일본인들 역사가 거의 몰라요. 그래 보니까 여기에 딱 부응하는 게 뭐예요? 혐한론자들. 봐라.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을 한국의 몇몇 인간들이 이런 나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다 하면서 그런 거짓 선전을 퍼뜨리게 되면서 우리만 이상하게 돼버리는. 근데 물론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국제적 영향이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과거 식민지 시절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지구상이 유일하게 45년 해방, 48년에 정부 수립, 30-40년 만에 쫙 성장을 해가지고 야, 니네 옛날 잘못했잖아. 따박따박 따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앞부분만 기리려고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시마, 군함도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진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왜냐면 우리는 과거 징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비단 군함도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벌였었던 수많은 만행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하시마를 비롯해서 이 일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했지?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냐? 일본의 역사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년대 때부터 경제 성장은 가공화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80년대 때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했었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와이에 펜션을 짓는 개를 들었다. 이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갈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칠 정도의 버블 경제가 차오르다가 뻥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몰락을 하죠. 경제가 몰락하면서 이것도 정말 특이한 현상인데 폐허붐이라는 게 일어나요. 폐허붐. 이런 폐허가 여기만 있을까 하다가 하시마가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술주의에 대한 또 굉장히 열광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게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폐허의 한때의 어떤 영광, 기술의 어떤 절정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201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진작가들과 많은 매니아들이 적극적으로 군함도를 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자까지 갔는데 하나가 크게 빠져 있죠. 이곳이 어떤 섬으로 조선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에 몰아넣었는지에 대해선 완벽하게 놓치게 되면서 두 나라 간의 충돌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숨기려고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40년대 때 절정이에요. 1943년에서 45년 사이에 한 800명 정도가 강제 노동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 막바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의를 짜내야 돼요. 군함도로 얘기를 들어오게 되면 탄광안이 매우 좁고 온도가 45도를 넘나 들었고 유독가스가 수시로 분출되었다. 창문마다 격자로 다 막아놔요. 그리고 썩은 다다미. 목욕탕 물도 되게 더러웠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물을 된장국이라고 불렀었어요. 먹는 거는 식사량 적었을 것이고 주는 식수들 굉장히 좋지 못한 물을 줬을 거예요. 군함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결합하다 보면 가장 가혹했던
공간으로서 유명했고요. 사실은 가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뭐냐면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이고 이곳은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탄원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섬이다, 지옥섬이다. 그 다음은 군함도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징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937년, 38년 어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일본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요. 이 상태에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여기도 또 점령할 만한 땅이 있잖아요. 거길 쳐들어가요. 약 3, 4년 사이에 일본은 폭주 기관차가 돼버려요. 폭주 기관차.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부족한 부분들을 조선인들을 징발해서 메꾸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가 징용이라고 하죠. 혹은 뭐 징병, 일본군 위안부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발휘가 돼요. 이런 활동들을 보장해줬던 건 1938년에 발표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이건 위임임법이라고 해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금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악법이죠.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정한 지역에 일을 시키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대기하고 먹는 식사, 집 이런 것들을 다 빚으로 계산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강제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을 하면 돈을 주냐? 돈 대신에 전표라는 걸 줘요. 근데 강제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 저축이 뭐냐면 받은 임금의 일부를 떼다가 천황에게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같아요. 그리고 돌아올 적에 전표를 돈으로 바꿔준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때 받은 전표를 다 모아두고 계셨어요. 언제 나한테 돈을 줬냐고. 근데 막 앞서 펑펑 우세요. 진짜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당시 구조였었어요. 몇 명이 끌려갔냐를 보면 해외에 안 끌려갔던 사람은 일본이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요. 약 550만 명. 해외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발표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밝혀낸 숫자가 200에서 250만 명 정도예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에서 2300만 사이거든요. 그러면 3명당 1명이 국내건 해외건 강제징용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징용의 현장을 크게 세 마디로 정리를 하면 구타, 사망, 학살. 노동훈련소장에 들어가자마자 때려요. 저항을 하면 또 때려요. 탈출을 하죠. 잡아와서 또 때려요. 그리고 상당수의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내는 참을 수 있었는데 너 자꾸 이렇게 저항하면 네 동생이나 네 아버지를 데려올 거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징용의 현장을 기억하려면 고된 강제 노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폭행이 빈번했었다는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사망이란 말을 썼잖아요. 많이 죽어요. 하이난의 원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조선인들은 공기 주사를 놨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다 공기를 주입해서 죽이고 불태웠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타나요. 세 번째, 제가 학살이란 말을 했죠. 이건 뭐냐면 분풀이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학살극이 제일 흔했던 건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가 제일 흔했었어요. 자기들 망했잖아요. 얘네들은 해방이 돼서 좋다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열받잖아요. 특정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거 죽이거나 이런 보도들도 굉장히 흔해요. 제가 조금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극악스러운 구조에서 구타와 슬픈 죽음과 학살이라는 비극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너 생각보다 차분하게 얘기하네? 상대가 왜곡되게 나올 적에 계속 흥분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잘 하려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이뤄낸 성과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극악스럽고 잘못된 모습들, 특히 조선인들 강제노동 같은 경우들은 아주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좀 객관적인 분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많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자가 아니었다. 총상의 위치가 안 맞다. 러시아의 복수다. 이토는 한일합병에 반대한 친한파였다. 더 충격적인 얘기죠. 안중근은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화가 계속 나가지고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 좀 왜곡 좀 하지 맙시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이죠. 내리고 있던 이토를 저격했고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성취를 하게 되고 코리아 우라! 조선 만세!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체포가 됐고 이번 주제는 아주 화가 나긴 하는데 자꾸 이게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자꾸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권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과거사를 자꾸 왜곡해요. 그중에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약간 낯설죠.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자가 아니었다. 이 위키피디아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됐고 심지어 아주 일본의 유명한 학술지 같은 데서도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국 학계한테 물어보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아닌데 거짓말을 하긴 쉽지만 답변할 때는 거짓말을 잡기 위해서 정말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근잘근 한번 반박을 해드릴게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이죠.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의 조계지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계획은 만주를 점령하는 거예요. 만주를 점령해야지만 중국 본토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핵심 거점 기지로 설정한 곳이 하얼빈이었어요. 이걸 안중근 의사가 노렸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거사를 일으키면 내가 한 거사가 국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적인 재판을 벌이면서 조선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 일본이 러시아와 중요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얼빈으로 오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결국 이곳에서 단독 거사를 통해서 총으로 내리고 있던 이토를 저격했고 세 발이 사실상 정확하게 명중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서 주변 수행원들을 쏴서 그것도 다 명중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국제재판을 벌이려고 했는데 러시아와 일본의 막 합의를 통해서 위순 감옥으로 강제로 끌려오게 되고 일본 재판법정에서 결국은 사형 판결을 당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간과하고 있던 게 있었나? 놓친 게 있었나? 왜냐면 너무 충격적인 주장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록에 뭐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 자세에서 서 있는 이토를 향해서 타다닥 달려나가서 몇 미터 앞에서 땅땅땅 쐈다는 거잖아요. 이 시신을 부검한 보고서를 보니까 위에서 쐈다. 위에서 쐈으면 이렇게 총알이 밑에서 이렇게 세로로 찢겨나간 형상이 돼야 되잖아요. 부검 보고서가 안중근이 직접 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밝혀진 바를 보게 되면 수평으로 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앞에서 본 상태에서 권총으로 아주 근접해서 탕탕탕 쏴야지만 나오는 모양새가 된 거지 멀리서 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로타라는 수행원이 한 명 있었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중근이 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 무로타라는 수행원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다른 데서 총이 쐈던 것 같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현장에 무로타가 있었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중근이 쐈다고 하는데 단 한 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도 못했다라는 거고, 이 사람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사람 말이 많고 나머지 모든 얘기는 지금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복수다, 안중근이 쏜 게 아니라 사실은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밀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러일 전쟁에 패배했던 배경을 보게 되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해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내부 문제를 수습하기에 정신이 없었었고, 그래서 전쟁을 좀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전쟁을 일본이 계속 끌 수 있는 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본이 이기곤 있는데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 러시아는 내부 문제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합의를 빨리 보게 되는데, 비테라고 하는 러시아 협상가가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고 있긴 하지만 일본 너네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이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반도. 남만주에 대한 이권은 주겠다. 그러나 배상금은 안 준다. 즉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뭔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무조건 갈등하기보단 협력, 선택, 외교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토라는 협상가가 왔었을 때 협상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게 낫지, 그를 죽인다라는 건 그동안 얻어왔던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을 러시아가 포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즉 정황과 흐름상 이 얘기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이 주장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토는 한일합병에 반대한 친한파였다. 이토 히로부미하면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나쁜 놈, 우리나라 병합한 사람, 끝이죠.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왜 이렇게 일본에서 찬사를 받냐면 일본 메이지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즉 새로운 일본 근대 국가의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토는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친한파란 말이 나오냐? 이토는 일본 정가에서 온건파였던 건 맞아요. 이토가 초기에 얘기했던 건 자치입니다. 자치. 자치가 뭐냐면 조선을 코드를 꼽아가지고 경제적 이권만 좀 이렇게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그렇게 관리했었거든요. 뺏어가면서 놔두자라는 자치론자입니다. 친한파는 아니죠. 자치론자라는 것은 식민주의자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빨리 강제 병합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는 조선을 식민화할 생각이 없다. 그냥 자치를 하면 된다.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다. 식민지 부담스럽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여러 번 합니다. 언론 플레이하던 그 장면만 툭 빼가지고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나쁜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안중근은 반일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교묘하게 꼬니까 열받는 건데, 마지막에 이 여순가모소, 리순가모소에서 돌아가실 적에 그 유언이 여러 단위로 지금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핵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 조일 우호를 이룰 것.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자예요. 리순가모소에 갇혀서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가 안흥칠 역사, 자기의 자서전을 간단하게 쓰고요. 두 번째는 미완성된 저작이지만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남겨요. 당시의 서양 열강들, 주로 백인들이죠.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 세계의 대세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약소국들이 연대를 해서 서양 열강의 침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토도 동양평화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토의 동양평화론은 뭐냐면 이토는 우리 일본이 주도하겠다, 꿇어, 이건 거예요. 조선과 만주와 몽골과 중국을 식민화시켜서 서양 열강을 막겠다는 동양평화인 거고,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란 건 동아시아 전체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다르죠. 그 당시에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사고에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걸 지금 저렇게 톡톡 뛰어다가 또 화가 나네요. 그리고 해외 보도들 있죠. 당시 신문들 보면 보도 논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어떤 신문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아닐까?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 제일 재밌는 게 민우일보라는 신문인데, 고려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 그들은 고려를 만주로 가는 무지개 다리로 삼고 요동과 심양을 일본에 귀속시키러 간다. 그래도 삼안에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이 길게 내뻗은 팔다리를 꺾었다. 그런 보도들도 있고요. 안중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죽였다, 이런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역사 좀 왜곡 좀 하지 맙시다. 진실은 진실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의 속지도 당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논리, 아주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진 논리에 대해서 이 얘기가 굉장히 무례한 게 뭐냐면, 이 고시를 꺼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일본 사람들이 계속 17세기, 18세기 지도를 들고 나오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독도 얘기를 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냐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지금 실제로 일본의 주요 지역에 가보면 독도 박물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문서들을 비치해 놨어요. 근데 그 비치된 문서 중에 심지어 한국어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판을 들고 와서 이제 봤죠. 근데 하나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미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꺼낸 얘기를 우리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을 다 담아서 문서로 만들어서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논리, 아주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진 논리에 대해서 따박따박 맞서면서 계속 진실을 수호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독도 한국 땅이라는 최초의 기록이 언제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하면 이제 울릉도, 이사부 여기서부터 얘기가 가긴 하는데, 대부분 다 조선 전기 때, 세종과 성종 사이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시작해서 동국여지 승남, 각종 형태의 지리서가 편찬되고 개정되는 과정들이 쫙 이어져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아무리 빨리 끌고 와도 17세기 정도로 돼요. 일본이란 나라가 전국시대랑 에도막부 시대 때 여기저기 이제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경험 속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본격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16세기 때부터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저쪽에 있었던 유럽인들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과해서 드디어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되고 일본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동방무역을 직접 할 수 있네 하면서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때 이제 세계의 동향을 좀 주시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정착을 할 때 일본인들도 동남아시아까지 많이 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자 간의 교류도 되게 많았고,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 진출하는 가교 역할을 했었던 게 또 대부분 다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때 프랑스 항해가 라페르주라든지 또 영국 탐험가 커넥 이런 사람들이 울릉도를 발견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든지,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시볼트라는 사람들도 이제 그 일본 지도를 또 간행하면서 독도랑 울릉도가 있다라는 걸 다케시마나 마쓰시마라는 용어로 쓰게 되는 것들도 7세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와 일본인들의 조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계속 17세기, 18세기 지도를 들고 나오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밖에 없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얘기를 막 하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 그때 우리가 그때 거기서 봤어 이렇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15세기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인식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걸 잘 유럽인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진 공식 문서들을 보게 되면 너네가 15세기 때 먼저 울릉도나 독도를 인식한 건 맞는데 신증 동국 여지승납이란 글을 보면 독도랑 울릉도 위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이곳이 영유지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섬과 부섬의 위치를 바꿔두거나 하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섬과 부섬을 바꿔두는 경우도 있고, 실측도로서 정확하게 위도 경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만들어지는 지도라는 것도 18세기 이후예요. 실제로 15세기에 이를 때는 직접적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실측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지역을 관리들을 통해서 수집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들, 그때의 문헌과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거니까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8세기 기준, 19세기 기준을 갖다가 딱 들이댄 다음에 너네 15세기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거. 우리 비장의 카드, 안용복 카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쓰이게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안용복의 존재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선 안용복이 뭐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안용복의 주장이라는 것이 거의 뭐 틀렸다식의 안용복을 막 공격해요.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에도마프 관련 연구서를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안용복이 일본을 갔다 오기 약 70년 전 이전인 162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소타케 야자에몬과 니에몬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서 불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조선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에도마프가 조사를 해보더니 맞다, 우리랑 조선과의 관계 루트라는 건 쓰시마 섬을 통한 루트밖에 없는데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이소타케 야자에몬하고 니에몬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로 이어져서 동해로 나아간 루트를 일본인들이 17세기 들어와서 인지는 했지만 그게 우리 영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예 공적으로 입증했던 사건이 또 있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화를 보면 내부 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에도마부하고 도토리번 사이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돼요. 이런 거죠. 마부 쪽에서 야, 이거 니네 번 쪽에서 주로 동해 쪽하고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울릉도나 독도 쪽이 니네가 관련 땅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도토리번 측에서 울릉도랑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했었죠. 우리의 관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문서들이 있다는 것도 굳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을 보자고요. 1905년 1월 일본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905년이라는 시기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대한제국을 세우긴 하지만 국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와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록이 있죠. 울릉도 군수 심흥택을 파견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려는 근거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막아내지 못했죠. 제국주의 침탈 과정 중에 나라가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독도만 지켜낸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무례한 게 뭐냐면 1965년에 새롭게 한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누구나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제국주의 시대 때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선왕조 때 맺어진 과거의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 나라가 합의했던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어기는 거잖아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포인트는 뭐냐면 1905년에 이걸 우리 땅으로 만들었어. 당시의 국제법인 만국군법 하에서 체계적으로 인수한 거야. 내각에서 결의했고 그걸 현에서 수용하는 너무나 적법한 절차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양국 간에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외교관계의 조약하에서 양자가 과거의 것은 무효다, 과거의 것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의 뜻을 전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가자고 얘기했던 것이 수많은 일본 총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905년에 이 고시를 꺼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아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어찌됐건 일본 입장에선 국제재판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주된 관점이고, 국제법을 이야기할 적에 그 배경에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만국 공법 시스템이 현재 국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제국주의적인 지배와 침략, 이곳이 빼앗긴 곳인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태도다. 일본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얘기를 계속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보면 한국으로부터 영토 주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일본 측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대한 수역을 되게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편찬했던 게 있고요. 미국에서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을 땐 중립적 표현을 써요. 그러다가 상황상 조선이 일본한테 식민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타케시마라고 써줘요. 다시 또 한반도에 독립해서 독립국가가 세워지니까 또 중립적인 표현을 써요. 그 국제 보고서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철저하게 언제나 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서 독도가 다케시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자료를 딱 내밀면서 봐라, 미국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 조금 더 정확하게 굳이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기 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각종 보고서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1946년 6월 달에 만들어진 SWNCC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기타 조선 앞바다에 있는 섬들은 조선의 일부로 생각해야 하며 주로 대부분 다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이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실제로 다케시마라는 말을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2, 3년 있다가 초안의 내용이 싹 바뀌는데 왜 바뀌냐? 당시 주일 정치 고문 시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친일파죠. 즉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 관료예요. 시볼트의 의견서를 보면 1905년 일본은 한국이 항의 없이 시마네현 관할하에 이걸 뒀다. 그리고 이 섬에는 한국 이름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 영토 주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1951년에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이 이걸 또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덜레스 같은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덜레스와 대일 강화 조약을 협의할 적에 독도를 비롯해서 몇몇 섬을 얘기할 때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이런 전후 마쿠 맥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미국 역시 당시의 상황을 봤었을 때 충분히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부속 도서는 조선인들의 땅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보고서가 나온다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나마 거기서 내밀었던 증거라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과거 역사를 보든 현재 현행법으로 보든 간에 다 틀린 얘기들인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법한 국제적인 논리들, 제국주의 역사, 국제법의 역사 같은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분하게 그 이야기들을 계속 펼쳐나가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며 쓸데없이 섬이나 특정 지역을 갖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막 깨려고 하는 일본 구구파의 만행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즉 독도를 막아낸다라는 것은 작게 보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는 거지만 넓게 보면 동양의 평화를 지켜내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고 열받고 왁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따박따박 따지면서 국제법으로 들렸고요, 역사적으로 들렸고요, 조약적으로 위반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근차근 똘똘하게 고쳐가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우리 스스로 쟁취해 보도록 합시다.